안녕하세요, 허락하드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 도금액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비커에서 크롬 도금을 하는 경우에 사진이 있고요. 뒤에 아마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크롬 도금의 전류 효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크롬 도금의 역사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848년에 크롬 도금을 수용해서 했다고, 그 다음 1856년에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면 안선 게트라는 사람이 크롬 유가를 갖다가 석출하는데 패러데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단한 게 아닌데 일단은 그런 거를 발견했다고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12년에 서전트가 CR03하고 CR2SO4 솔루션에서 도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크롬 도금력을 서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1922년에 핑크가 그 설페이트 이온을 가지고 이게 그 촉매작용을 한다는 걸 밝혀냈고요. 실제로 상업적으로는 핑크가 완성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서전트의 발견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서전트 그렇게 부르고, 1950년에 보면 다시 핑크가 보면은 황산이온과 그 다음에 불화규소를 이용해서 그 촉매로 이용해서 음극 전류율을 15% 이상 얻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1985년에는 뉴비가 그 하이 에피션시에서 그 전류 효율이 매우 높은 그 유기 촉매액을 발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크롬 도금의 역사예요. 그래서 보통 도금에서는 그렇게 그 패러데이 법칙이라든지 카탈리스트, 전류 효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카탈리스트를 쓰는 거는 아마 크롬 도금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도금할 때 그 촉매, 그거 외에는 카탈리스트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는 되게 독특하게 촉매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패러데이 법칙, 그 다음에 촉매, 그 다음에 음극 전류 효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러데이 법칙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밑에 있는 식이 있는데 석출량은 전류, 시간, 그 다음 원자량, 그 다음에 원자가, 그 다음 패러데이 상수를 알면은 우리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기 분해 반응 시 생성되거나 소모되는 물질의 양은 이동하는 전하량에 비례한다. 이는 전지와 전극의 종류와 무관하다. 전류에 의한 화학 변화량은 전기량에 비례해, 즉 전기가 많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석출량은 증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이라든지 원자가를 알면은 우리가 걸어주는 전류하고 시간에 따라 석출량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류 효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론 석출량은 여기서 패러데이 식으로 구한 석출량이고, 실제로 도금이 됐을 때의 석출량을 나눠서 그걸 갖다 전류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00이라는 전류를 넣는데 왜 전류가 도금하는데 다 안 쓰이냐, 그건 경쟁 반응이 있기 때문이고요. 대부분 전류의 소모가 도금 외에 수소 발생 등에 소비되므로 실제량은 이론치보다 적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크롬 도금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서는 지금 효율이 18%가 나옵니다. 구리에선 이가인 경우 100%, 니켈은 98%, 아연도 90%. 아연도 여기서 알칼리라든지 그 다음에 산성에 따라 다르지만은 일단은 90% 정도. 주석도 그 사가냐 이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90% 이상이 나오고요. 은은 거의 100%가 전기를 걸어주면 다 석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롬 같은 경우엔 독특하게 이렇게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죠? 왜 낮은지를 한번 알아보죠. 도금을 했을 때 보면은 위에 이제 처음에 난 게 석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크롬 염가 메탈로 석출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걸어준 전기에서 실제로 10%에서 20%만 이 반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반응으로 해서 수소가스가 발생하는 거 B번에, 이 경우에
전기의 80에서 90%를 써버려요. 그 다음에 유가에서 삼가로 가는 게 한 제로에서 한 5% 정도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전기를 걸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소가스를 갖다가 발생시키는데 전기를 소모하는 거예요.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은 실제로 비커에서 실험할 때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음극입니다. 음극봉이고 왼쪽에 이제 양극이 PBSN 양극이 두 개가 들어있고, 실험을 하면은 되게 좀 주위가 지저분하게 되죠. 실제 크롬 도금 실험을 할 때 보면은 되게 미스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양극에선 산소가 발생하고 음극에선 수소가 발생합니다. 근데 90% 정도를 갖다가 수소 가스를 발생시킨 데 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고요. 미스트라는 거는 버블이 올라오면서 표면에 만나서 깨지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우유에 이렇게 뭐 떨어졌을 때 왕관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그 방울들이 초당 한 10m 정도의 속도로 해서 뛰어 올라가고, 이게 주위에 분산이 된다. 그래서 미스트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미스트 방지제라든지 스크러버를 갖다 잘 써야 되고요. 실제로 다음에 보여드리는 동영상에서는 얼만큼 강력하게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거는 실제로 미스트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 표면에 위에 이제 거품이 있는 거는 미스트 방지제라는 걸 넣었을 때의 사진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아마 주위에 실제 크롬 도금을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보셨죠? 상당히 좀 심하게 그 반응을 일으키는 걸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크롬, 구리, 니켈을 봤을 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전류 효율이 낮을까? 구리 같은 경우에 CU2가 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그냥 금속 구리로 석출을 하고요. 니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니켈이 석출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크롬 유가의 경우에는 6개의 이온을 전자를 얻어 가지고 크롬으로 석출하느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 효율이 낮은 겁니다. 다음 그림은 실제로 유가 크롬 도금의 전기화학 반응 기구예요. 보시면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도금 용액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크롬 도금총으로 보시면 돼요. 그 피막의 그 경계면에서 보면 유가 크롬이 3가로 가서 2가로 가서 그 다음에 크롬으로 석출합니다.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3가, 6가가 또 2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보면 황산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는데, 황산은 실제로 피막 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촉매입니다. 반응의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유가 크롬이 크롬으로 석출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류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니켈이나 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가가 금속으로 전자 두 개를 얻어 가지고 석출하기 때문에 간단한데, 유가 크롬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그림 보면 이거는 1970년에 일본의 나가야마라는 사람이 발표한 그 자료에 있는 건데, 보시면 밑에 그림이 보면은 CrO3 250g/L에서의 그런 석출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6가하고 3가 했을 때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를 넘어야지 3가로 변환이 돼서 그 다음에 석출이 가게 되겠죠. 근데 이 에너지 값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금이 유가 크롬 자체로선 도금이 안 되고, 그래서 서전트가 한 걸 보면 황산을 넣었을 때 보면은 여기에서의 험프 에너지, 그러니까 이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뛰어넘어야 되는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가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크롬 도금에서 처음에 번역했을 때는 인위적으로 삼가를 갖다가 전해라든지 뭐 설탕을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2에서 한 7g 정도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크롬 삼가를 미리 만들어 놔서 그 다음에 이가로 가기를 쉽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금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크롬산만 넣었을 때는 삼가로에 변환되는 거에 에너지 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도금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전트가 이렇게 황산을 넣은 게 대단한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황산이란 것들이 여기서 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촉매라고 부르고요. 다시 하나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 서전트욕에서 그 다음 유기촉매욕을 넣었을 경우에는 서전트욕이 파란색입니다. 보시면은 넘어야 되는 에너지가 빨간색 유기촉매욕보다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전압도 높습니다. 근데 촉매를 넣으면은 훨씬 더 전압도 떨어지고 우리가 그런 전류도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류 효율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쓰는 건 일반욕, 서전트욕, 불화물 촉매욕, 유기촉매욕 세 가지가 이제 보통 시중에서 많이 쓰이는데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크롬산에다가 황산은 주촉매입니다. 일단 황산은 들어가야 되고요. 부촉매로 해서 옵션으로 해서 불화물을 집어넣느냐 유기물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전류 효율이 보시면 일반욕에서 한 10에서 한 18%, 네, 불화물에서 한 20에서 26%, 그 다음에 유기촉매액에서는 20에서 28%까지 한 2배 정도의 그런 전류 효율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지금 경질 크롬이나 일반 크롬도 마찬가지죠. 일반 크롬 같은 경우에도 불화물 촉매를 쓰는 것들이 많고요. 경질 크롬에는 대부분 한 유기촉매를 씁니다. 그 다음에 촉매에 따라서 크랙스나 경독에 영향을 받는데 이건 이제 경질 크롬의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도 아시고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도금 속도로 봤을 때 보시면은 한 2배 정도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0일 경우에는 서전트에서는 시간당 25마이크로가 붙는다 그러면은 유기촉매액에서는 한 40 정도. 이렇게 도금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작업 시간도 짧아지겠지만은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전기에 한 20%를 쓰느냐 10%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값이 2배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촉매를 갖다가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크롬의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실제의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뭐 짧은 동영상인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